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오신환 의원님 모습이 TV 뉴스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가짜 뉴스 감시특위 예. 위원이 되셨습니까? 네네. 이 특위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 당에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찌 보면 이제 가짜 뉴스를 빙자한 프레이밍 선거의 구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광역단체장이 지금 저희 당의 현역 단체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계속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가짜 뉴스로 프레이밍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검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특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오신환 의원님이야 뭐 이제 전혀 뭐 상관이 없는데 네네. 특위위원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이수정 당협위원장이 포함이 됐다. 네네. 당장 이 구성 소식이 전해지면 언론 보도를 탄 게 이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수정 당시에 이제 그 위원장이 사실 한 10초 정도 그거를 SNS에 올렸다가 본인이 그걸 잘못한 거를 알고 즉각 사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고발된 사항인데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꼭 의도를 갖고 막 가짜 뉴스를 막 이렇게 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다라는 그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예. 뭐 하여간 뭐 지금 논란이 많네요. 또 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도 방통위 포함이 부위원장도 예, 그렇고 뭐 예. 하여간 기본적으로 김태규 부위원장도 그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출연하는 그 여러 이제 그 유튜브 방송들이 주로 이제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윤호개인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이수정 위원 그 교수 같은 경우도 그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 과거 교수 시절에는 참 그래도 뭐 괜찮은데 정치만 하면 좋은 사람도 이상해지는 제가 보기에 정치권이 물이 나쁜 건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차라리 좀 젊고 30, 40대에 이런 어떤 이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엔 조금 그 뭐 저 위원장이야 오신환 위원장 좋은 분이 가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은 아니고요. 위원이에요? 예. 그 저 위원들 몇 면을 조금 더 아예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언론이나 이런 전문가들로 그 ICT 쪽 전문가나 이런 쪽으로 구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예 실무 단위로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결정한 거니까. 네. 이게 이제 단체장의 권역별로 이렇게 좀 분류해서 이수정 교수는 지금 이제 경기도권, 저는 이제 서울 뭐 이렇게 그런 좀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태규 지금 위원장이 새로 됐는데 그분이 이제 울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그래요? 이 감시 대상에 시선 집중도 포함이 됩니까? 그런 어떤 언론을 감시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아마 이제 정당에서 주로 어떤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예, 정치판에 맡아두어. 그렇습니다. 예. 그거 지난번 감시? 뭐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생태탕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유리한 뭐 한강 버스 부분이나 물론 이제 뭐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검증하고 예, 팩트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공격할 것인지 뭐 그런 하는 일을 하는 특위이니까요. 이게 무슨 뭐 언론을 감시하고 우리가 무슨 기사가 난 걸 이렇게 감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 윤민호 신임 윤리위원장을 좀 아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정치권에 알려지기 전에 교수 시절에 그분이 사실은 학부 때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성대 정외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정치권 주변의 인물들과도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통해서 봤는데 그때는 전혀 뭐 이런 지금같이 논란이 되는 그런 사안들보다 본인이 정치학도 전공했고 아까 말한 이제 그 사이버 부분 파트에서의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윤리위원장이 됐다고 그래서 왜 놀라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과정에 그런 또 발언을 했던 것도 저는 잘 몰랐고 월간 조선에 쓴 글. 예. 그리고 그 이전의 이미지와 윤리위원장은 과거에 보시면 보통 이제 법조인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한 분들이 하는데 굉장히 사실 젊거든요. 저보다 연배가 아래인데 그분이 또 윤리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저도 새롭게 봤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한 인사 아니냐 이런 해석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거 인사 부분뿐만이 아니라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그걸 다시 소환해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그런 의도가 내비쳐지고 있죠.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들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 것도 그렇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사실 굉장히 관심사이긴 한데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쓸데없는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굉장히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타격감 없이 만들어주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네. 정말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 가지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저는 조금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요. 아무튼 윤리위원장이 돼가지고 어제 첫 메시지가 나왔는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 근데 그걸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여기서 윤리위원회가 최근에 이렇게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역할이 급부상됐는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당 내부에서의 윤리위원회는 정치적 활동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적 책임은 오히려 예.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진 않았는데 과거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윤리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당내에서 많은 역할들을 지금도 누군가를 이렇게 제명하고 쫓아내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윤리위원회가 그런 기능의 작동들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 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윤민호 위원장 가선 하나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인형 방첩사에서 윤민호 위원장이 자문위원을 했고 부인도 또 이 특별 채용돼 가지고 임시직으로 아마 둘 다 이른바 인지전 예, 전문가로 인지전 전문가라고 해서 실제로 근데 이 인지전 관련된 내용이 여인형 그 사령관의 책상에 잔뜩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비상계엄 관련돼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어떤 뭐 관여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런 등등에 대한 거는 조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 윤민호 위원장 관련돼서 추가 폭로나 수사 결과 나왔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사령관 재직 시절에 인지전에 대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라는 거고. 예. 근데 하필이면 그 여인영 방첩사하고 인연을 맺었던 그 두 교수 부부가 인지전 전문가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무슨 역할을 했는가는 당연히 그러니까 들여다 보고 싶어지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뭐 윤리위원회 인지전 전문가 들어간 것도 좀 이상해요. 윤리위원장으로. 혹시 그게 윤리 문제까지도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린 걸 인지전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걸 좀 정밀 판단할 수도 혹시 이렇게 갔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포인트 무슨 윤리위원회도 아니고 네. 제가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원회가 자꾸 그런 어떤 방식의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윤리적인 판단 또 그리고 정당 내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다 겸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험이나 뭐 연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고 누구나 봐도 그가 하는 윤리위원장이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덕망이 있는 분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좀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이기는 변화 쇄신안을 내놓기 전날 고성국 씨가 입당을 하고 쇄신안을 내놓고 그 다음 날인 어제는 정책위의장의 정정식 의원을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민주당 출신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특성을 볼 때 친윤이다. 그다음에 윤 어게인에 가깝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좀 나오던데요. 이번에 우리 홍 의원님 한번 평가 좀 먼저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정점식 의원은 그 검찰 출신의 그 소위 윤석열 정권 하에서 꽤 측근이자 핵실세로 알려졌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 법사위에서 간사도 하고 쭉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보다는 뭐 김도읍 의원도 사실 뭐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일찌감치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은 반면에 정점식 의원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측근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도읍 정책위 의장 대신 후속으로 들어온 인물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다. 이렇게 보면 그 친윤의 색채가 더 강해진 거 아니냐. 도리어 그 장동혁 대표가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친윤이 아닌 비윤이거나 또는 좀 더 중도적인 인물을 좀 그 정책위장에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데 도리어 역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 특히 이제 고성국 씨 문제가 그 국민의힘이 지금 자기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그 얘기는 일단 저도 동의합니다. 뭐냐면 누구나 입당을 막을 수 없다. 예, 그건 오케이. 근데 그게 막은 적 있잖아요. 김계리 변호사. 아니 그건 뭐 아직 그거는 이제 뭐 예. 사전에 자기가 입당하겠다고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그냥 입당하는 것은 그거야 아니, 뭐 방법이 없고. 어제 같은 경우 이번에 고성국 씨 입당은 그 방송사에 찾아가서 김재원 최고가 맞아요. 본인 추천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추천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온 거죠. 받아온 거예요. 일종의 퍼포먼스까지 한 겁니다.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유 입당 그 가볍게 보면 입당인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낯은 영입에 가까운 그 평당원을 그 일종의 퍼포먼스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김에 민주당 출신의 조강한 진명직 최고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세요 좀? 좀 알죠. 왜냐하면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양주 시장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대립각을 세웠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 대표적인 게 그 계곡 계곡의 정비. 정비하는 거 관련돼서 이게 누가 원조냐 이걸로 이제 시비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직원들의 어떤 일부 공급 유형과 관련돼서 이제 그 행정감사 그 경기도 차원에서 해서 징계 요구 내려오고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이제 조광한 시장이 공천을 못 받았죠.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름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정부를 타겟팅으로 한 그런 최고위원을 하나 민주당 출신 인사를 선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서울구치소에 가서 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인사할 때 멤버 중 한 명이었다고 거기도 가 있죠. 뭐 두 분의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는 뭐 친윤에 가깝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정책위 의장은 장동혁 대표가 수도권의 중진 의원들 중심에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선이 정책위 의장을 한번 했었잖아요. 저 정점식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돌고 돌아 다시 이제 정점식 의장이 하게 됐는데 주변에 이제 용인수를 쓰기에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거기에 같이 합류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조금 이렇게 무게파적인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분을 모시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인물도 김성원 의원의 경우 아마 추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고사했다고 하니까 아마 한계를 느끼고 결국엔 정점식. 근데 그러면 오히려 그게 포인트인데 왜 그렇게 다 고사하냐? 오히려 이게 포인트 아닌가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의 스탠스와 결이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영입해서 어쨌든 색깔을 좀 이렇게 빼려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장동혁 대표의 고민은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함께 지금 당장 선뜻 손 내밀어서 손붙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럼 귀착되는 게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네, 정말로 쇄신 의지가 담겨 있느냐 이거잖아요, 결국. 물론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라고 폄훼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지적받는 부분들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어찌 보면 내란에 대해서도 불가피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못된 일이라고 하고 사과한 측면에서 보면 본인은
굉장히 다른 스탠스를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그것도 상당히 부족하죠. 때도 늦었고 그러려면 좀 더 과감하게 변화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내부에서는 어쨌든 전한길 씨를 비롯한 강경 지지층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 철회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단계 이렇게 좀 벗어나는 한 걸음 나아간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반증 아니냐? 네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 이후에 가질 수 있는 실천 의지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로 만약에 계속 좀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진정성이 국민들께 좀 전달되지 않겠는가. 근데 다만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는 고성국 씨의 입당 또 지금 인선들 뭐 이런 것들로 봐서는 사실은 과연 될까. 그리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사과와 쇄신한 발표에 대한 평가를 누구보다 혹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한 분이 조갑재 대표시더라고요. 조갑재 대표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뭐 진정성도 없고 아무런 평가해 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봐도 문제가 되는 게 그 비상계엄을 잘못된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수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맞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어떤 수단을 썼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당의 책임론을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그런 비상계엄이나 잘못된 수단을 쓰는데 책임이 당에 있다. 그럼 당의 그 당시에 대표가 한동훈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기승전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이 쇄신안의 발표의 타겟팅은 한동훈 대표 그 어떤 그 징계 그다음에 어떤 당에서의 어떤 출당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저는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글쎄요, 좀 장동혁 대표의 욕심인데 아까 오신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전한길 씨가 비판하기 시작했다.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쇄신은 그 제가 욕심이라는 건 쇄신이나 개혁할 때는요 어떤 특정 집단한테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좋게 봐주면 윤어게인 세력한테도 좀 잘 하고 싶고 중도도 확장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뭔가를 마시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제가 따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두 분도 다 겪어보세요. 정당 생활 오래 해서 다 겪어보세요. 당면 개정이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그게 일단 문패를 갈아치운다는 거는 근데 이제 문패만 갈아치워서는 성과를 못 거두고요. 비교적 그런 어떤 그 문패 갈아치우면서 성과를 제일 본 사례를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새누리당으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바꿀 때 그러면서 당의 면면, 그러니까 이 전면에 나서는 중심적 인물까지 인적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죠. 나섰던 사람들이 그때 김종인, 이상돈 교수 뭐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준석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국민의힘이 뭔가 경제 민주화나 공정하거나 또는 젊은 계층으로 나간다 이런 이미지를 그게 실제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상징이거든요. 당의 이름도 상징이고 그러니까 당의 이름과 그에 부합 걸맞는 사람의 교체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그 당의 간판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적 쇄신 최소한 그 전면에 나서는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외형과 실제가 같이 이제 변화가 돼야만 국민들이 그걸 믿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정당에서의 당면 개정은 사실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그걸 돌파해내고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내용은 그냥 그대로 있고 겉으로만 그걸 바뀐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지 않겠죠. 그건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5개월 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당이 지금 그 박스권에 묶여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돌파해 보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좋은 결과를 내게 되면 그 당면 개정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년도에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나서 바로 총선에 사실은 상당히 좋은 성과 굉장히 어려움을 예측했지만
있었지만 그때 당이 무슨 디도스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비대위가 들어섰거든요. 근데 그걸 잘 돌파해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당면 개정이나 이런 거에 성공한 사례로 됐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쓸데없는 관심이긴 한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명을 지은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맞습니다. 바꿨잖아요. 그다음에 예. 또 장동혁 대표에서 또 하나 삭제했나요? 좀 한다고 했는데 기본소득 네. 그걸 아직 안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아직 안 했나요? 네, 네. 하겠다고는 했잖아요. 네. 이른바 김종인 지우기 아닙니까? 뭐 김종인 그러네. 특정 사람에 대한 지우기라기보다는 네. 이제 방향성이나 색깔을 자꾸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외연을 확장하고 근데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에서는 연대라는 단어를 10번 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대를 한다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같이 포섭해서 외연을 확장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간다면은 그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고립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대를 하려면 또 내가 바뀌지 않으면 외부에서 성격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연대를 안 하려고 하겠죠.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내부의 변화나 혁신이 없는 상황에서 연대를 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어제 천하람 원내대표는 아예 이제 대놓고 연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우리 내부 스스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관건이죠. 그러니까 당명만 껍데기만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핵심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 문제가 그렇죠. 그 뭐.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걸 분명히 하고 최소한 윤석열 정권에서 그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만 조치가 병행돼야 돼요. 그리고 그 상징적으로라도 그 몇몇 사람들은 이선후퇴, 그 차기 총선 불출마라든지 등등의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게 국민의힘 현실인데 그게 전혀 안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엔 답답해요. 민주당으로 가겠는데 우리 홍 의원님에게 되게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네. 최고위원도 3명 뽑아야 되고 원내대표도 뽑아야 되거든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 그건 저도 그거 제가 알면 어디 났어요. 뭐 차렸죠. 근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네. 깔았어요. 근데 특히 원내대표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하여간 좀 몇몇 분이 좀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있는데 네. 이건 뭐 표는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현재로서는. 최고위원은 어떨 것 같아요? 최고위원도 그 유동철 위원장이 이제 하면서 2대2가 사실상 결이 딱 2대2로 맞춰졌거든요. 좀 고약한 게 딱 한 명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좀 고약하지 않나요? 시츄에이션이.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저는 그 기본적으로 그 투표 결과 원내대표 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의원님 따라서. 그 말씀은 예. 언론이 어떤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서 이제 이걸 묘사를 했냐면 친청 후보 대 친명 후보 이런 식으로 짰는데 일정하게 그런 성격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친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게 친명 친청 그룹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정친 정청래 뭐 약간 비반 정청래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청래 그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뭐 거부하거나 그렇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친명 반명 구조로 가긴 좀 그렇고 그럼 그래서 제 친청 대 생각에는 비청. 예, 그 정도가 뭐 비청 반청 연합 뭐 이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뭐 이게 이제 생각해요. 민주당의 정청래 당 대표가 차기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약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8월에 예, 그러니까는 또 다시 당 대표가 돼서 본인이 뭔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소위 친청 아니면은 뭐 약간 그것을 견제하는 세력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지금 이재명 찐명 세력이라고 했던 그 세력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가 그냥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사실상 그 갈등의 요인도 분명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가장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 이번에 선거가 나타나는 결과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예. 당의 문화가 있어요. 당의 문화가 뭐냐면 국민의힘은 너무 대통령실에 딱 그 압도당해서 당이 예,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향이 있고 민주당은 탈이 날 때 보면은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제 당하고 막 그 좀 치받아요. 충돌이 치받아 가지고 이제 사건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과거 이제 대표적인 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시절인데 대통령 때죠. 예. 네.
근데 뭐 그 후에는 이제 그런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약간 민주당은 늘 대통령을 우리 당이 만든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당 중심의 사고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리어 내가 들어와서 여당을 만들어줬어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그것은 약간 당의 문화의 차이가 있다. 그런 그 이번 선거를 볼 때도 그래서 대통령하고 지금 뭐 정청래 대표하고 갈등이 있다라는 거에는 제가 누구보다 두 사람 관계를 잘 옆에서 봤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정청래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겠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원내대표 경선에서 지금 포인트가 의원들만이 지금 투표권을 갖는 게 아니라 권리당원 20%가 반영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번이 처음이죠 아마. 아니요. 그럼 김병기 대표 김병기 대표 때부터인가요? 예. 이게 미치는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꽤 크죠.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 결선 투표까지 보통 하게 되면 웬만해서 표 차이가 예를 들면 저 170명 저희가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그 과반수가 그러면 한 대략 한 85표 이상이 과반수가 되는 건데 그 86표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10표 이상 차이 나기 힘들어요. 한 대략 차이가 10표에서 많이 나요. 15표 나면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20%면요. 그 차이 저 포션이 34표예요. 그러니까 저 170명이라고 한다면 34표가지 않습니까? 34표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요. 예. 하여튼 저 민주당의 독특한 저 제도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들이 그 20%를 반영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여전히 그건 의구심이고요. 어차피 선출을 통해서 각 의원들이 뽑힌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원내 운영에 대해서 대표를 뽑는 과정인데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과연 그게 지금 올바르게 그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그 결과가 그 20%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 분 다 원내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4개월짜리 원내대표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4개월 중에서 상당 기간은 이제 그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어떤 기간이거든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원내대표가 될까 싶은데요. 지방선거까지는 한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5월 초에 원구성 협의를 해야 돼요. 차기 하반기 원구성 협의를 원내대표가 새로 뽑혀야 돼요. 근데 임기는 예. 지금 그 6월 초까지인가 지금 임기로 네네네.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두 가지인데 이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의를 할지 아니면 원구성 협의가 6월로 넘겨보자 버릴지 하반기 원구성이 근데 사실 6월부터는 하반기 원구성이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5월 29일 날 그게 돼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미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과도기적 3-4개월짜리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임기가 끝나는 원내대표가 그것을 협상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월만 할 거냐 1년 더 할 거냐 이게 그래서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한 게 민주당이 이 정도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아예 제대로 그냥 특별 그걸 해서 내년 한 1년을 덧붙여가지고 지금 예외적인 부칙상을 붙이면 되거든요. 이번 원내대표에 한해서는 내년 5월 중순까지 임기를 해서 1년 한 15개월 정도를 과거 그렇게 한 원내대표도 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어떤 정치력이나 융통성을 발휘 못하는지 저는 그건 좀 답답해요. 그래요? 그때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굉장히 또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리고 지금 명시적으로 자기는 4개월만 하겠다고 하는 진성준 의원의 경우는 사실상 그 차기의 원구성에 관여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나머지 두 명의 후보들도 4개월만을 일단 하고 뭐 이렇게 좀 열어놓은 측면이 있는데 과연 그 이후에 그 원구성에 대한 논의가 될 때 본인은 빠질 건지 아니면 1년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인벌브 할 건지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한 대로 너무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구성에서 원내대표의 파워가 진짜로 그렇게 커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그 1기, 3기 있잖아요. 4년 차 중에서 각각의 원내대표들의 그 특장점이 있어요. 1기하고 3기 원내대표가 전반기, 하반기 원구성에 이거네.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뭐 이런 각각의 직책을 임명하는 게 힘이 있는 거고 2기, 4기는 선거 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방선거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는 근데 사실 원내대표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4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영향을 줄 이게 어떤 그 지도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원내대표의 권한이라는 게 특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A 후보가 원내대표가 돼야 내가 좀 그래도 이제 저기 뭐 상임위원장 한 자리 할 수 있나 요 연결이 좀 되는데 그죠? 네네. 원래 근데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가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가 약간 애매하면 판단하기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원내대표가 주로 다른 상임위원장까지 다 딜을 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예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그 예결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아니면 간사나 이런 것 갖고는 이제 자기 그것들을 해요. 상임위원장은 보통 어디서 그런 결정을 해요? 아니 상임위원장도 원내대표가 주로 하는데 원내대표가 다 혼자 결정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로 그 원내대표 입김이 세요. 원구성과 관련돼서. 이건 상임위원장의 배분 구분을 이제 여야가 협상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의원들은 이제 어디로 나머지 상임위원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의원들이 이제 선출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구성뿐만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갖는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의원들한테는 그 하고 싶어하는 욕망 꽃이죠. 사실 중진 의원들은. 그리고 초재선 의원들은 가고 싶은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흔히 노른자 상임이라고 하는 게 국토위, 뭐 산업위, 그렇죠. 뭐 이런 등등. 법사위는 안 좋아하나요? 법사위는 뭐 노른자 상임은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임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결위 가고 싶어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주로 이제 원내대표 그 할 때 1기, 3기 원내대표들은 그런 거 갖고 선거 운동을 많이 하죠. 끝내기 아쉬워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의원들 입장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기획예산처 장관인지 앞으로 되는 거잖아요. 혹시 이게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 별로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왜 첫째 수도권은요. 특히 서울은 국비가 거의 없어요. 그 다 지방 그 서울시 예산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부탁해서 예산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그렇게 큰 영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야당은?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보면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런 어떤 예산의 호불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떨떠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내부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드러나는 순간 저는 인사청문회 통과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9일로 지금 뭐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